유튜브에 그 내용 증명 관련돼서 예. 하셨던 내용 그게 댓글이 달렸는데 예. 그래요? 카톡 메시지가 내용 증명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지요?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사실 내용 증명의 효력이 무엇이냐,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그렇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통지로서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카톡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캡처가 돼 있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있다면 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있겠죠. 거의 대등한,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은 게 내용 증명은 확실하거든요.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게. 왜냐하면 우체국에 원본이 있고 우체국에 거의 송달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니 난 그거 못 받았어요 하더라도 발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카톡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 대화를 하는 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카톡이라는 것은 원래의 목적이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의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상대방은 두리뭉실한 변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그냥 얘기하다가 나온 말이고 뭐 그래서 나 그런 말인 줄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내용 증명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정 안 되는 경우에 송달조차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카톡이라도 보내는 게 그렇죠. 좋겠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써야죠. 근데 뭐 카톡으로 보내도 증거가 되니까 내용 증명은 필요 없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강력하고 안전한 장치니까.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카톡이라도 잘 남겨두시는 게, 그리고 꼭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고 계약을 하고 방금 전처럼 투자를 하거나 차용을 하거나 이럴 때 나중에 가서 투자냐 차용이냐 굉장히 많이 다퉈지거든요. 법적으로는 이게 투자랑 차용의 차이는 사실 좀 중요하니까. 이 얘기는 사실 그렇죠?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와 차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랑 차용을 별로 이제 구분짓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뭐냐면 아빠냐 엄마냐 수준의 근원적인 어떤 고민거리예요. 그렇죠. 네,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예. 우선 이제 투자, 차용을 혼용해서 쓰는데, 투자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내가 그렇죠. 잘 될 것을 바라고 투자금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행위이고, 차용이라는 것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아무리 투자라고 쓰고 차용이라고 쓰더라도 그 내용이 투자라고 썼는데 차용이면 차용이 되는 거고요. 제목을 차용이라고 써도 내용이 투자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차용의 핵심은 일정한 금액을 주고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을 것이고 거기에 일정한 이자를 받기로 하는 경우, 이거는 뭐라고 쓰건 간에 차용이에요. 무슨 투자계약서 그렇게 써도 원금을 언제 주고 이자는 매월 어떻게 줍니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무조건 차용이에요. 반면에 이제 차용이라고 쓰더라도 원금을 안 돌려줄 수도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서 수익이 일정한 이자가 아니라 그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주식 투자처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거는 투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두 사이에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그 기준을 놓고서 투자와 차용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차용은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율의 제한을 받아요. 지금 현재 20%인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 변호사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 변호사님이 저랑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율을 정할 수 있는데, 이자 제한법상 내에서 만약에 저한테 1년에 연 40% 이자를 요청을 했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제가 너무 급해서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1년에 이자를 4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일단은 빌리기로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자 제한법상 최고율의 제한을 받아서 실제로 제가 여 변호사님한테 줘야 될 이자의 최대 한도액은 2천만 원입니다. 네. 4천으로 약속을 그렇죠. 하더라도 2천만 주면 된다는 거죠. 투자는 달라요. 이런 거죠. 형, 우리 한번 뭐 사업을 좀 해보자. 형이랑 나랑 뭐 1억씩 같이 투자를 해서 근데 그 돈을 내가 좀 굴려볼게.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건 5대5로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주식을 막 해갖고 이 1억씩의 원금을 20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수익이 18억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 변호사님한테 9억을 떼줘야 됩니다. 5대5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단기간에 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여 변호사님이 투자하신 금액의 9배 정도의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자가 아니니까 수익금이니까. 그러면 반대의 경우가 또 있어요. 저는 1억을 맡겼는데 해갖고 홀랑 말아먹었네. 주식을 막 작전 세력에다가 막 넣어갖고 내 1억 돌려줘. 그러니까 1억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얘기하는 거죠. 형 계좌를 봐. 이 주식 계좌를 한번 봐봐. 지금 얼마 남았어? 30만 원 남았지. 내가 15만 원씩 나눠 갖자. 그러면 여 변호사님은 저의 이제 주식 투자로 인해서 9,98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중요한 건 저를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9,985만 원을 저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 거니까. 투자는 그래서 차용과 다릅니다.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것이 투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내가 뭐 빌려준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기준으로 이게 실제 차용인지 투자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투자와 차용의 어떤 완전히 정확하진 않겠지만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구분이 잘 안 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죠. 네, 계약서를 쓰고 이런 거예요. 매달 7%의 수익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 돈을 입금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계약서가 없는 사안이에요. 제가 지금 상담을 했던 건인데 뭐냐면 여 변호사가 제가 돈을 잘 버는 걸 보고 야 뭐야? 어디다 투자를 했길래 그렇게 돈을 잘 벌어? 그래서 아이 알았어 그러면 내 이름으로 회사에 넣어줄 테니까 일단 1억만 줘봐. 그럼 형 매달 700만 원씩 줄게. 이런 회사들이 뭐냐면요 그냥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다단계 유사수신 뭐 아무 실체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오는 금액에 높은 이율을 주면 이 사람이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또 옆에 사람을 끌어오고 그렇게 해서 원금을 계속 받아가면서 특정 시점까지만 수익을 주고 이제 딱 끊고 날르는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 여 변호사가 저한테 1억을 입금하고 저는 회사에다가 1억을 줬어요. 투자를 이렇게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여 변호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투자인지는 알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가 나한테 차용증 하나 좀 써줘. 그러면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걸 가정했을 때 명준이 형이라고 해야겠다. 명준이 형이 그렇게 부탁을 해서 뭐 형 어차피 뭐 형이 나한테 줘서 회사로 들어가긴 했지만 뭐 형이 원하니까 하나 써줄게. 그리고 차용증을 써주고 이 수익금 같은 게 이렇게 흘러서 이게 계좌로 들어간 내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돈을 보내준 게 있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도망을 갔어. 그러면 이제 이 명준이 형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바로 대여금 반환 소송에 들어옵니다. 내가 빌려준 돈 내놔. 그러면 제가 뭔 소리야 투자잖아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차용증을 딱 내밀면서 근데 왜 차용증을 써줬어? 그리고 네가 나한테 뭐 돈 준 건 이자잖아.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를 넘는 건 내가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두 가지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약서를 만약에 썼다면, 썼다면 투자 계약서가 있어요. 7% 이자를 수익금을 주겠다. 이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차용증도 또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돈을 빌린 거다. 일정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 준다. 두 개는 사실 모순돼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다 있다면 계약서가 그럼 나중에 가서 어느 거였는지 다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투자 계약서랑 차용증을 저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안 주는 거야. 맞아. 원래 계약서는 쓰면은 사본을 해서 한 부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 모르면 제가 계약서를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리한 걸 쓰는 거죠. 그렇죠.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안이 있었잖아요. 투자 약정서를 보이면서 투자야 수익금 다 내놔. 그러고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되면은 차용증을 내밀면서 이거 돈 빌려준 거잖아. 빌려준 돈 내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 하면 사실은 차용증을 안 쓰는 게 좋겠지만 쓴다 하더라도 계약서는 꼭 한 부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의외로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거든요. 차용증 내가 써줬으니까 그거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절대 한 부씩 나눠 가주셔야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차용증 위조하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약서를 하나씩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차용증이 있는데 돈 갚으면 차용증을 돌려줘야 된다는데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뭐 변제 영수증이나 확인서 이런 걸 써달라고 해서 새로운 걸 써줘야 되는 써주시면 거지. 되겠지. 돈을 갚았다를 써줘야지. 돈 갚았으니까 차용증 돌려줘 그러면 그 차용증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너 나한테서 돈 가져간 거 돌려줘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는 항상 두 부를 다 가져 계셔야 되고 그거를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사실은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법률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렇죠. 그 서류를 잘 법률 보관하고 관계가 끝났을 때 계약서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절대 영수증을 써주는 그렇죠. 게 맞는 것이고요. 상대가 너무나 말이 안 통해서 돌려줘야 된다면 사실은 요즘은 복사 스캔을 하면 되니까 복사해놓으면 돼요. 네, 복사나 스캔을 하셔서 잘 보관해 두시면은 훌륭한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뭐 회사의 법률자문, 뭐 병원의 법률자문, 개인의 법률자문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시다. 저한테 돈을 줘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으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확 줄일 수 있다. 0이 될 수는 또 없겠죠. 뭐 저 없이 뭔가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자문 변호사가 있으면 무언가를 할 때 물어봐요. 왜냐면 돈을 주고 있으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근데 그러면 저희는 이걸 딱 받으면 일반인이랑 다르니까 보면은 바로 이제 확실하게 문제될 만한 것들은 다 걸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 건강검진 비용을 아까워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1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하면 뭐 위암 걸린 거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돈이 아까워서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암 말기에 갑자기 막 피를 토하고 변호사랑 똑같아요. 그냥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특히 그냥 일반인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내가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니면 뭐 뭔가 뭐 미팅을 할 때 이런 때 변호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내가 이런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 계약서의 문구가 괜찮니? 이건 사실은 건강검진이랑 똑같아요. 그거를 해서 미리 진단을 받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건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그걸 수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 거래를 안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위험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채널 에이블 구독자분들이 일반 개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소정의 어떤 뭐 자문료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자문을 받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하셨으면 하는 자문에 바람입니다.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제 병원에 대해 비유를 하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비유고요. 혹은 이제 보험하고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와, 그쵸. 예, 딱 저희가 그래요. 사고 날까봐 보험료를 맞아, 매달 맞아. 내면서 그거 맞아, 아깝다고 맞아.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안 걸리면은 이거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안심하고 살 수 있어라고 맞아, 하면서 맞아. 사실 안 걸리는 비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변호사들한테 자문 안 하시고 그냥 에이 괜찮겠지 하고 가시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변호사를 경험하고 자문을 받아가다 보면 그분들은 아세요.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두 가지 주제, 채권의 네.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주제가 정말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